2018년 배출량하고 비교해서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0%를 줄인다. 가뭄의 심각성이라는 게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장기적인 어떤 또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더 자주 일어날 수가 있고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많은 SK 계열사, LG 계열사들이요. 2050년까지요.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RE100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부터요.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 못하게 금지됐죠. 이처럼 글로벌 기업 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환경 이슈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관님 모실지 여러분 딱 눈치채셨죠? 환경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를 이끌고 계신 한화진 장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장관이 되시기 전에요. 우리 한 장관님은요. 여성 과학 기술인으로 손꼽히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 비율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들어서 저도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 과학기술인 가운데 대한민국 여성 비율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물론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과학기술의 그 연구자 비율은 한 22% 정도 되고요. 네, 많이 높아졌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 어떤 과제 책임자라든지 기술의 관리자 그러니까 좀 높은 분들, 그 부분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이제 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이제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여성 연구자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때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진 보니까 아마 학창 시절인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왼쪽의 사진은 1988년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식에서 저희 지도교수님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UCLA죠? 네, 맞습니다. UCLA에서 화학을 전공을 하셨죠? 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아래 사진하고 또 옆 사진도 좀 알려주시죠. 저 밑에 사진은 미국에서 학회가 있었던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2002년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제 관련해서 아시아의 대기오염 개선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홍콩에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 정책이라든지 아시아 전체의 그 정책을 소개하는
그때는 이제 연구원에서 부원장 시절이었는데요. 예, 예. 그때 가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에서 또 소장을 맡으셔서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된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지금 현재는 이제 여성과학기술 육성재단으로 아, 이렇게 그렇군요. 네, 이름이 예. 바뀌었는데요. 예. 그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육성재단은 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전체 그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들. 아이들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3, 40대 되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임신, 출산 이렇게 예. 해서 경력이 이제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 번 그렇죠. 이제 단절되면 좀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 근데 있습니다. 여성 과학 기술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과 또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예. 이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대학, 기업 연구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줬군요. 이렇게 매칭해서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래서 우수한 그런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언을 한다 하면 예.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어떠한 경험을 쌓고 예.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좀 축적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축적의 어떤 중요성, 축적의 힘, 요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 국제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읽고 예. 이제 계속해서 연구도 하다 보면 자기만의 그런 연구 영역도 맞습니다. 생기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화학 발전에 있어서 큰 이바지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또 근무하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적도 있으신데 자, 저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왼쪽 사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 때가 환경비서가 200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북 익산 왕궁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예. 그 축산단지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왕궁 축산단지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종합 대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쪽에 이제 생태 이제 복원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뭘까요? 네, 그 오른쪽은 이제 그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온실가스 목표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한 어떤 통계 자료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걸 그 2010년에 개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개소식 때 그때 계셨던 장관님 또 다른 그 분들하고 이제 이인기 사십니다. 당시 국회의원님도 준비된 것 같고요. 계셨고요. 네. 자, 환경 전문가로서 있을 때와 공직에서 있을 때 뭐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연구자는 이제 본인의 특화된 분야가 있으니까 본인의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직의 영어적인 정의가 퍼블릭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서비스군요. 그래서 사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는 어떠한 그 지혜로운 선택, 의사결정, 또 현명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환경 정책은 이해 관계자가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시민단체, 기업, 또 주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결정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그 긴장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환경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하기 때문에 또 힘들지만 또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개합니다.
40%. 40%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예. 네, 요새 40%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하고 비교해서 40%를 줄인다 하는 그런. 그럼 40%를 줄인다는 거는 기업의 전폭적인 뭐 이 호응 없이는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 곳이 이제 부문별로 보면 이제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철강, 철강이 있죠.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철강, 석유화, 그리고 산업 쪽에 이제 말씀하신 산업 분야가 있고 또 수송, 이제 수송 분야, 또 건물, 건축물 이쪽에 에너지를 에어컨, 많이 쓰니까요. 난방. 네. 이런 몇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기에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다섭이 구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로 보면 특성으로 보면 사실 40% 감축 목표라는 것이 아주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요 40% 목표는 국제사회에 발표를 한 목표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0%는 유지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경로, 감축 경로를 지금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 이번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그거를 담겨 질 겁니다. 그래서 초안이 발표되고 지금은 이제 여러 그 이해 관계자들 그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요. 2027년까지 89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3월 21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청사진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가 기존의 14.5%에서 11.4%로 줄어든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 좀 후퇴했다고 봐도 되는 비판인지요? 아니면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하는 건지요? 근데 사실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까 40%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질서 있는 전환을 하자. 그리고 책임 있는 실천을 하자.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경로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산업 부문에서 14.5%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건이 이제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공급망도 그렇고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변하면서 특히 이제 석유화학 계통에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하는 배출을 줄이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바이오 납사라고 하는 걸 씁니다. 원료 물질인데요. 그거에 이제 공급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낮춰준 거군요. 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제 14.5에서 11.4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줄였지만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이렇게 저탄소 청정 에너지 쪽은 늘리고 또 국제 감축 사업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거는 또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걱정이 EU 같은 데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기업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네, 그 이후에 탄소 국경 제도가 이제 그쪽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일단 2023년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거기서도 전환기라 그래가지고 전환 기간 동안에는 그 EU에 이제 수출하는 그 품목 중에 크게 6개 정도,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 뭐 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부터 해서는 배출량 인증서를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이 배출량을 측정 또 보고 그걸 검증하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체계 부분이 잘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은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비용이니까 사실 쉽지 않겠네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올해 예. 2월에 이제 산업통상부의 그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이제 몇 개 그 관련 부처가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 이것이 EU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단 먼저 외교적으로 이렇게 협상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산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EU에서도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지금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모니터링해서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 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교육 컨설팅도 하고 또 헬프 데스크를 운영을 해서 예. 지금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끼는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많은 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분 가운데 질문 파란 하늘색.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되게 잦은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꾸준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한 35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 미세먼지 그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 현재 한 농도가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농도가 되는데 이거를 13 정도로 낮추는 그러한 그 목표로 해서 국정 과제로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특히 겨울철,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이렇게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비상 저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저감 조치는 발전 부문, 또 산업 부문, 수송 부문 이렇게 다양한데요. 발전 같은 경우는 특히 화력 발전소의 이제 가동률을 그 기간 동안은 축소한다거나, 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좀 또 축소한다거나, 또 특히나 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4등급, 5등급 이렇게. 그래서 뭐 5등급의 경유차는 수도권 같은 경우 진입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렇게 무공해 차를 보급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그 대책을 강화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저희가 3차 대기 오염물질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더 많은 그런 대책들을 강화된 대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많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줄여야지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또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도 어떠한 대기오염 예보라든지 또 실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는 이게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면 이제 건강에 바로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라든지 그 어르신들 이제 좀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집중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다중 이용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가능한 한 이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분 가운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죠. 예. 저는 주부입니다. 집에서 재활용에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래서 헷갈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장관님께서는 환경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물질 제거하고 품목별 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물질 제거, 특히나 이제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물질을 가능한 한 이제 다 쓰시고 나서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물질도요, 그냥 그 싱크대에서 물로 하는 게 아니라 휴지로 한번 쓱 닦아서 그거를 버리셔야지, 그거 그냥 싱크대에서 하면은 또 다 강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화는 되겠지만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휴지로 한번 닦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데 네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거의 뭐 주부 유정연 수준입니다. 제가. 그리고 특히나 투명 페트병,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 비닐, 요 세 가지는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라든지 생수, 이 투명 페트병 이런 부분은 따로 해주시면, 그리고 특히 이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우고 그리고 압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는데, 이 뚜껑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마지막에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이 투명 페트병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은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해주시면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환경부 하면은 사실 머릿속에는 우리 생활과 별로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장관님을 딱 만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정말 많다. 대한민국 전체를 다 봐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니실 곳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광양 제철소를 다녀오셨군요. 올 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또 다녀오셨네요. 노수위가 43입니다. 댐은 주로 시스템이랑 폴로 연결돼 있고 영산강, 섬진강 유역 감원 대책의 모든 게 여기 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 부분, 공급 부분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는 어딘가요? 해수 담수화. 네, 해수 담수화 선박. 배에서 바닷물을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나 보죠? 네, 그렇군요. 선박 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림주호라고 붙여 있는데요. 네, 이번에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하잖아요. 심하죠. 지금 심한데 요 해수 담수화 선박 시설이 아주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완도군의 그 섬 지역에 물 맛은 어떤가요, 지금? 물 맛은 수돗 맛하고 같습니다. 담수.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담수화 시설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중동에도 크게 건설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해갈,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담수 바닷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완도군의 보길도 이 부분에 그 식수 생활용수로서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 담수화 선박 시설이 이 규모별로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섬 지역은 좁으니까 접안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선박의 크기를 좀 달리해서
적게도 만들고 또 어떤 건 크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해수 담수화 선박은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 있는 그래요? 세계 최초의 선박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그래요? 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은 특히나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이고 그런 영역이다,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에 있고, 아까 제가 다녀온 그 광양 제철소 여기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공업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뿐만이 아니라 공업 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담수화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 제철소에서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장관님 어떤 현장 다녀오셨는지 영상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충남 천안시 재활용 선별장을 다녀오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야광수를 선별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환경미화 종사자분들께서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근무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화원 여러분의 그 안전하고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장이네요. 네. 재생원료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 얼핏 기사 같은 데서 페트병으로 옷도 만드는 세상이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페트병으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리적인 재활용, 또 화학적인 재활용. 그래서 화학적인 재활용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기름을 만들 수 있게 쓰는 그거는 이제 화학적인 재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고요. 물리적인 재활용이 이제 투명 페트병 이 부분은 이제 고부가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섬유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수작업을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광학 선별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선별할 수 있도록, 뽑아낼 수 있도록, 가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개발을 시키는데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페트병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바틀 투 바틀이라고 합니다. B2B,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재활용 그 페트를 갖고 요거를 잘게 부숴서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섬유로. 그럼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트병 한 1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옷 한 벌 정도. 그래서 투명 페트병 잘 선별을 해주시고 분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어떤 거는 이물질이 드러난 혼합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다 섞어서 열분해를 시킵니다. 열분해를 시키면 이제 석유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화학적 재활용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쪽지에다가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장관님께 직접 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만나보시죠. 오늘은 어떤 국민께서 우리 한화진 장관님께 질문을 해줬을까요? 먼저 질문 상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장관님 하나를 빼서요. 네. 좀 질문을 드리고 네. 또 장관님께서도 직접 하나를. 생수병에 라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재활용하기 쉽게 다 없애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그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정책에 대해서 잘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업계하고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작년 12월에 고시가 만들어졌어요. 고시가요? 어떤 고시가요? 이제 무라벨 할 수 있는. 무라벨. 예, 라벨 그러니까 없이. 라벨 없이. 네. 그러면 이제 상표를 뭐 뚜껑 같은 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아, 뚜껑 같은 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품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 정보는 있어야죠. 뚜껑에다 QR 코드를 예. 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 어디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무라벨로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그 제조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3년 정도 두고 근데 2026년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무라벨을 하는 걸로. 그렇군요. 예. 장관님께서 직접 네. 하나 질문을 아유, 뽑아주시죠. 질문이 많은데요. 예. 하나 딱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요. 예. 저는 거기 있는 걸 읽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드릴까? 아니요. 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환경 훼손 문제는 없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오색약수터 쪽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 이제 건설해도 된다 해서 승인이 난 기억인데요. 그거는 근데 100% 또 환경부 소관은 아닐 것 같고 뭐 국토교통부, 지자체 뭐 여러 단체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를 하는군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 조건부 협의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된 후에는 이제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절차도 남아 있고요. 사후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부처에서 할 일도 있는데요. 일단 설악산 케이블카 이 부분은 사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보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이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립되는 그러한 이슈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일단 그 2012년에 그 강원도 양양군에서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 이런 협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요게 입지가 적정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이제 국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입지의 타당성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대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 기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만족을 시켰다. 그리고 환경 영향에 이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이 됐다. 해서 이제 그거를 조건부 협의로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부는 개발과 보존을 이제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자 하는, 그리고 어떠한 환경 보존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연 그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그 검토된 의견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환경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보면은 지인들도 전기 자동차에 많이 관심이 있고 또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전기 자동차에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전기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뭐 아파트나 건물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뭐 일반 주택가는 사실 별로 발견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확대해서 계속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22만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만 개요? 생각보다 22만 굉장히 많네요. 22만 기인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이 있고 조금 느린 게 있고 그다음 급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되고 천천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물차라든지 이런 쪽은 급속이 되죠. 그래서 급속 이렇게 돼서 완속과 급속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22만 기 중에 완속은 19.8만 대고 급속이 이제 2.2만 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적죠. 급속이.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충전기를 6만 2천 기 를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이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통 거점, 그래서 휴게소, 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이런 쪽에는 지금 급속 충전기를 한 2,100기 정도 설치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거점, 이제 아파트 이런 쪽에는 완속 충전기 6만 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전 쪽에 이제 불편을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 충전소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충전소 위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기 정보도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한 22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전기차를 안 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전기차를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좀 어디서나 쉽게 충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정부에서도 완속이건 급속이건 충전기 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날씨 따뜻해져서 많이 놀러 다니는데 국립공원을 이용했어요. 근데 노후된 시설들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언제쯤 개선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군요. 국립공원도 또 환경부 소관이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갔을 때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고친 곳은 참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낙후된 곳을 좀 개발할 계획 같은 거 있으신죠? 네,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 그 국민들 보면 한 4천만 명이 연간 그렇겠죠. 이렇게 다녀가시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국립공원에 지금 노후화된 그런 시설,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또 그 탐방로, 탐방로, 또 야영장, 또 탐방 휴게소 이런 쪽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지금 21개 국립공원에 72개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장관님 국립공원 자주 갑니다. 어디 간지는 모르시죠? 그렇죠. 저는 북한산을 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 북한산을 가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시설이 거기는 그래도 좋은데 아마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곳 잘 개발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환경부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요즘 환경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 녹색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있으신죠? 네, 사실 21세기는 블루오션에 이어서 그린오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산업 쪽으로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을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뭐 수질 개선이라든지 상하수도 보급 이러한 그 전통적인 환경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순환 경제,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기술,
또 그거에 따른 녹색 산업 이런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0조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주 목표를 저희가 예. 야심차게 세우고 아, 그래요? 예, 지금 해외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1대1로 전략 회의를 통해서 지금 수출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녹색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해외에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정부랑 이렇게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에 이제 그 기업 해외 수출 기업 또 금융 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해서 그렇군요. 예,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그 구축을 통해서 1대1로 맞춤형 밀착형 전략을 수립을 하고 예. 과연 기업이 이제 그 해외로 수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거를 같이 이제 해결하는 원팀을 구성을 해서 예,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주 지원단을 또 같이 꾸려가지고 예. 예, 그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정부에서도 이 기업과 외국 정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녹색 성장에 있어서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1년 내내 뭐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봄, 가을에는 조금 건조하다 뭐 이 정도로 배웠었는데 요즘은 물이 없어서 남부지방 정말 곤란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작년 이제 그 말부터 이렇게 계속 가뭄이 예. 지속되는데요. 생활공업용수는 끊기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군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댐이라든지 지금 지금 기존의 어떤 수 자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 활용을 해서 수자원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중장기적인 어떤 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 쪽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더 자주 일어날 수가 있고 예.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책에다가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는 예. 이러한 대책도 있고 또 그 수자원을 있는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 중에 60%가 전남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섬들이 많죠. 섬들이 많죠. 예. 그래서 물 어떤 섬의 특성상 물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 맞춤형으로 이제 비상 공급을 하는 그런 예.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대체 그 수자원이라고 하면 하수를 재이용을 해서 예. 그거를 다시 또 공업용수로 쓴다거나 또 이제 해수 담수화도 마찬가지 그렇죠. 또 다른 수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섬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동안 지하수 물을 바로 바다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하수에 댐을 만들어서 그거를 예. 지하수 저류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지하수 저류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해서 또 수자원도 확보할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노후화된 상수 관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스며들죠. 네, 땅으로. 예, 예, 맞습니다. 세면서. 세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네. 예. 근데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남 광주 지역의 그 누수를 노후 상수 관망을 예.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업을 하면 4,200만 톤의 그 누수, 그러니까 그 누수로 인한 예. 그런 그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상수 관망 이 부분을 개량화하는 사업 이걸 예.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여튼 모든 용수는 끊기지 않도록 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예. 또 공장은 계속 공업용수를 돌릴 수 돌릴 있도록.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돼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네, 같습니다. 벌써 맞네요. 마칠 시간인데요. 환경부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환경부와 환경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환경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계속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환경부를 이끌고 계신 한화진 장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오늘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